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탄핵 심판의 절차와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탄핵 심판을 위한 첫 회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탄핵안이 접수가 됐죠.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제 헌나는 이제 탄핵 심판에 붙는 사건 부호고요. 2024년에 접수된 이제 탄핵 심판 사건 중에 8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첫 재판관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개가 될지 관심이었던 주심은 정해졌지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2명의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제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수명 재판관이란 이제 변론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나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이제 증거를 추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명 재판관은 이제 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 절차를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명 재판관을 2명으로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6명이잖아요. 네. 공석이 3명입니다. 곧 채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추천한 이제 후보 3명이 이미 확정이 됐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9명 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제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접수일로부터 이제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이제 최대한 끌 경우 내년 6월 12일입니다. 이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사유가 12.3 비상계엄에 한정이 돼 있어서 이보다는 짧게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빠르면 이제 4, 5주 내에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대부분 언론들은 늦어도 2월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명확해서 일찍 끝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된 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법리 다툼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모든 재판이라는 거는 법리와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적인 기준에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가 있다면요. 그 법의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또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를 이제 탄핵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사실관계, 실제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계엄 해제권이라고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막고자 했는가, 또 그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국회의장과 의원과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즉 구속 등을 준비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핵심 증인들의 증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화에서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비상계엄이라든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뭐 최근에 나온 이론도 아니고요. 네.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확립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생각보다는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증인 신청을 무한정해서 시간을 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증인 신청 뭐 무한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의 당사자고 헌법재판소상 헌법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 측이나 혹은 그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증인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체부라고 해가지고요. 증인을 부를지 안 부를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명백관도 2명이나 지정을 했다는 게 나와 있죠. 탄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기 중에 공직자가, 헌법적인 공직자가 중대한 헌법상 또 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직을 정지시키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심리에 불필요한 증인들을 아무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심리의 핵심적인 내용들, 즉 계엄을 실행하고 담당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다면 그 사유마다 다 와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란죄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실행해서 지금 영장이 청구됐거나 체포
체포된 사람들 중심으로 신문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권을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로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 기자, 이 탄핵 심판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하나가 수사잖아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어요. 어제 오라고 했었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출석 요구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신변 확보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제 공조본이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협력을 위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이제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 18일 10시에 공수처로 나와라 이렇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그 공조본과 특수본 양쪽으로부터 출석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3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면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이제 출석 요구 불응 사유는 아직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불응을 계속할 경우 공조본 또는 이제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기자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공조본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경호처가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주려고 했는데 받지도 않고 있고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라고 하는데도 날짜까지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긴급 체포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체포영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긴급 체포를 좀 다른 표현으로는 무영장 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그리고 체포가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로서 즉 체포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제일 중요한 게 갑자기 지나가다가 현행범을 발견한 것처럼 이런 체포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긴급 체포, 즉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것들의 권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고자 하는, 즉 조사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도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를 하는 거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영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게 긴급 체포는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도 좀 나타난 것처럼 뭐 대통령실 경호처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권위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하라고 한 거라면은 이거를 정한다면 확실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요. 사법부가 이제 그 영장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긴급 체포 형식보다는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공식적으로 보냈다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수사를 보니까 이제 검찰이 한 축에 있고 한쪽은 이제 공조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제 관련해서 수사를 한 걸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수사 효율성 면에서 뭐 여러 면에서 더 나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에 대해서 네.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수처 쪽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외에는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 진행들이 신뢰성이 중립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계속 밝혀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요청에 따른 이첩 욕구에 응하는 형태를 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설특검이 상설특검은 통과됐고 일반특검법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특검에게 관련된 사건들을 이첩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절차로서 공수처로 이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인가? 뭐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란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예외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좀 우리가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죄조차도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형이 없는 범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은 인신을 구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실제로는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형사법 체계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잘 수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적인 피의자, 핵심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확보들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일원화해가지고 관련된 증거들의 확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검찰만 별도로 수사를 하면서 뭐 피의자들을 소환한다든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다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이원화에 있어서 뭐 문제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란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고 그것이 법률상 명확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리해 주는 게 결국 법원이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 영장 신청할 수는 있지만 청구권이라든지 기소라든지 공소유지 같은 것들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것과 협력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이제 담당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고 있다면은 사실 이원화돼서 진행될 경우에 수집된 증거 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등의 이유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관 요청, 이첩 요청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 수사기관들이 협조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여러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할 경우에는 영장 발부 때마다 여기서도 영장했는데 여기서도 영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해소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또 이러한 하나의 가치 외에 또 하나는 신속한 증거의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기관들이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일원화돼 빠른 속도로 각자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 그런데요,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뭐 기소가 되게 되면 이제 형사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는 이제 겁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이 조항을 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이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오늘 헌재 재판관들의 출근길에서도 이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 답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이 51조를 적용해서 탄핵 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으로 탄핵 심판을 정지를 하면 대통령 공백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법 51조 적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심판 중지를 요청을 하더라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법원의 네. 상징물 중에 하나가 저울이죠. 기본적으로 51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균형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법과 위헌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탄핵 절차가 있고 탄핵 심리 과정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위법 여부에 대한 것들이 심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한 명의 개인의 피고인으로서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적인 절차를 받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재량적인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 정지할 수 있다지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텐데요. 그 기준에 보면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소추가 당할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내란이니 우리는 파면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과 개인 피고인 윤석열의 개인의 복리와 절차적인 정의, 절차적인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보면은 이 전자의 즉 파면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심리를 해서 국가적인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헌법 재판의 절차 자체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침해할 여지도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량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고 51조를 정형해서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요. 실무적으로도 아까 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지를 한다는 건 사실상 헌법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문 기자가 또 설명을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무슨 지연 전략으로 이 조항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외에도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쓸 수 있는 뭐 전략이나 카드 뭐가 있다고 보세요? 통상적으로 아까 네.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예. 것처럼 뭐 여러 증인들, 과도하게 많은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심리 과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변론 기일이나 변론 준비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대리인단이 선임됐다가 또 사임했다, 선임됐다, 사임됐다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한다든지 그게 있을 텐데요. 결국은 그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재판의 절차와 지위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저희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이제 군인들이 난입해가지고 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봤고 이 문제를 우리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하는 그 개인 피소추인이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전략들을 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심리를 늦출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네. 쟁점이 뭘까요? 네, 이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이제 계엄 선포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이제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했으니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아까 변호사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당시 대법원은 이제 계엄군에 의한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내란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제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이제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헌법 77조 1항 그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변호사님은 어디에 주목하세요, 지금? 네, 일단은 네. 저는 첫 번째로 통치행위와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는 거는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라고 보는 게 법학계의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단순하게 형사재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럼 헌법이라면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그 요건과 내용과 절차에 맞춰서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한 행위를 그러면 다 헌법상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거부되고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 피소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소추인이 굉장히 초헌법적인 왕과 같은 지위로 오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따위의 주장은 사실은 아예 인정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 자체가 적절했는지 내란죄인지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계엄이라는 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재량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계엄의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활동을 차단하고자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권의 계엄권의 이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대신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령관들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차단하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기관의 무력으로 잠탈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의도는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포고령 1호 제1항에 들어 있습니다.
국회, 정당, 지방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그런 헌법적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통치자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 속에서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자신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법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거는 스스로 이제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들여질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자 했거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구금 등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될 거고 또 다툼의 여지도 없는 것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력으로 점거했거든요. 헌법기관을 이렇게 점거하고 하는 행동들도 당연히 헌법 위반의 행위가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상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반대 논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변호사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이제 주된 변론의 요지가 될 거다. 거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대국민 담화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다. 그러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이제 계속 펼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의 이제 모든 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상권 분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른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제 통치 행위를 내세운 것은 자신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나아가 계엄 선포를 두고 이제 내란죄 혐의로 사법부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또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97년 대법원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성이 명백한가 이를 놓고 이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위헌, 위법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있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합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헌법이 유신 헌법이나 아니면 군주제 공화국의 헌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의 헌법이라면은 통치 행위니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대통령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란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헌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 소추가 가능하다는 건 사법심사를 하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위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로 그걸 위한 것입니다. 나는 통치자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는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 즉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있고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인식 자체가 아주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이제 아주 정치적인 쟁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저 국회에서 본 지금 화면도 나오죠. 저 화면이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라고 한다면 되게 명확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차단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거기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는 민주공화국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주장들은 나중에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헌재가 오늘 첫 회의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이제 탄핵 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 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었고요. 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10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졌는데 뭐 아마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이제 2차례 이상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1일 뒤에 이제 선고되기 전까지
준비 절차 3회, 정식 변론은 17회가 열렸습니다. 또 탄핵 심판은 반드시 이제 구두 변론을 열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공석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뭐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6인 체제입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이 결정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김두영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12월 안으로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구인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뒤에 결론을 낼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럼 9명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 6명 재판관의 이제 이념 성향은 진보 3, 중도 3, 보수 1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3명의 후보자가 무사히 임명 절차를 마칠 경우에는 헌재 구성이 진보 4, 보수 2, 또 이제 중도 보수 3명 이렇게 구도가 될 거라는 게 대다수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네, 탄핵 심판 절차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